안녕하세요. 지식너겟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얼마나 저주받은 땅일까? 많은 분들이 체감하듯 우리나라는 너른 평원도, 초대형 강도,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도, 대륙을 관통하는 직선 도로망도 없습니다. 고개만 들면 산, 차만 타면 커브, 비만 오면 계곡처럼 퍼붓는 장막, 겨울이면 북서풍이 직격으로 내리꽂히는 냉기. 이리저리 따져보면 문명 번영의 치트키라 불리는 조건들이 하나같이 빠져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은 수천 년을 버텼고 근대에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도약했습니다. 오늘 대본은 그 역설의 비밀, 즉 불리한 조건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이 어떻게 축적되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올라오는 스토리로 한반도의 지질과 지형, 기후와 농업, 교통과 군사, 질병과 물, 문화와 생활기술, 그리고 현대의 산업 전략까지 차근차근 엮어보겠습니다. 시작하죠. 먼저 한반도의 가장 큰 특징 산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능선이 촘촘합니다. 북쪽 끝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남쪽 지리산까지 뻗어내리며 다시 수많은 지맥으로 갈라져 전국을 분절합니다. 세계에는 우리보다 산지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여럿 있지만 그 산들은 히말라야나 알프스처럼 초고산이 많습니다. 반면 한반도의 산은 높이가 애매합니다. 에베레스트처럼 하늘을 찌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넓은 평야를 남겨줄 만큼 낮지도 않죠. 높이는 애매한데 경사는 급하고 산이 많다 보니 평지의 총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화강암이 넓게 분포해 표토층이 얇고 굳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흙이 깊고 물이 머물러야 하는데 이 바위성 지반은 물을 흘려보내고 흙을 붙잡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땅은 울퉁불퉁하고 단단하며 물기까지 까다로운 토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형이 이렇게 생기면 무엇이 먼저 막히냐면 이동이 막힙니다. 산줄기가 행정 경계가 되고 교류의 장벽이 됩니다. 고대 중세의 수레는 다닐 만한 길을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차 도로를 내려면 바위를 깨고 비탈을 깎아야 하는데 화약도 중장비도 없는 시대에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죠. 비가 한번 퍼부으면 막 세워놓은 축대가 무너지고 겨울엔 얼었다 녹았다 하며 길바닥이 갈라집니다. 전근대의 조정이 도로망보다 수온을 중시한 이유는 이 땅의 성질이 그런 선택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평원과 직선 도로를 기반으로 물류를 폭발적으로 키운 중국의 대제국과 달리 우리는 강을 따라 세금을 실어 나르고 고갯마루를 넘어 서신과 조세를 옮겼습니다. 교통의 제약은 곧 정치의 제약이었고 정치의 제약은 군사와 경제, 문화의 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사람은 살았을까요? 답은 논입니다. 내 벼는 이 땅의 거의 유일한 해법에 가까웠습니다. 비가 특정 계절에 집중되는 한반도에서 벼농사는 위험하지만 효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물만 안정적으로 대주면 척박한 흙에서도 높은 열량을 뽑아낼 수 있고 수확물을 장기간 저장할 수 있으며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탁월합니다. 물론 대가도 컸습니다. 봄에는 물기를 트구모를 심고 여름 내내 김을 메고 물을 조절하고 가을이면 논두렁 하나하나를 따라 수확을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겨울은 고된 노동의 휴식이 아니라 다음 해물길과 둑을 고치는 시간, 즉 구조 점검의 계절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농민은 농부이자 수리공이었고 물관리 기사이자 비상 대응자였습니다. 장마가 한번 지나가면 둑이 터지고 태풍이 한번 스치면 물길이 달라졌습니다. 매해 환경이 조금씩 바뀌니 매해 논의 설계도 조금씩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 집요함이 논이라는 거대한 기술체계로 정착합니다. 논두렁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물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미세한 수리망이며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생존의 배관이었습니다. 평지가 좁고 하천의 유량 변동이 심하면 목축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여름의 폭우와 겨울의 혹한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목초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숲은 울창하고 산짐승이 많았습니다. 소와 말, 염소와 양을 키우려면 울타리와 먹이, 인력이 더 들고 무엇보다 겨울의 사료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벼와 보리, 콩과 기장, 조와 수수 같은 잡곡을 섞되 논 중심의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이 한반도의 합리적 해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이 국가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조세와 군역, 사회 질서가 모두 농업 달력에 맞춰 돌아가게 됩니다. 흔히 농본주의라는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비판하기 쉽지만 그 속에는 척박한 땅을 돌리는데 필요한 가장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리한 지형이 한 가지 의외의 장점을 줍니다. 바로 방어입니다. 높은 산은 귀찮은 장애물이지만 지키는 자에게는 갑옷이 됩니다. 한반도 곳곳에 산성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돌을 쌓아 성벽을 만들면 적의 기병은 올라오기 힘들고 병력 소모도 적습니다. 좁은 협곡과 능선은 적의 대군을 분할시키고 공격 경로를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공격자는 많은 식량과 장비를 장거리로 운반해야 하지만 수송로는 취약합니다. 방어자는 식수를 산에서 뽑아 쓰고 비상시 산 뒤로 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제국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울퉁불퉁한 방어선이 끈질기게 버텼기 때문입니다. 오기로 버틴 것이 아니라 지형이 만들어준 체력으로 버틴 것입니다. 물론 그 대가로 전쟁은 길어졌고 마을은 소모전을 겪었고 사람들의 삶은 지쳤습니다. 그래도 끝내 흡수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물입니다.
산이 많으면 물이 부족하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한반도는 오히려 물은 많은데 관리가 어려운 땅입니다. 비가 여름에 집중해 흘러내려가고 겨울에는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서 샘과 계곡, 지하수가 꾸준히 솟습니다. 화강암 지대에서 여과된 물은 맑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는 찬물 벌컥의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물이 많으면서 맑기까지 한 환경은 수인성 전염병의 빈도를 상대적으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겨울의 혹한은 벌레와 균을 한 번씩 리셋하는 효과를 냅니다. 물론 전염병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고인물에 뿌리내린 열대성 풍토병이 창궐하기엔 기후가 너무 가변적이고 물이 너무 잘 흘렀습니다. 농업에선 물의 축복이 물의 위험과 짝을 이뤄 나타났습니다. 노는 물이 생명이라 홍수의 위험과 늘 함께였고 그래서 둑가보, 제방과 수문, 수차와 물길이 마을의 운명을 쥐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기술이 곧 생존의 기술이었던 셈입니다. 이쯤에서 교통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도로망이 취약하면 시장은 잘할 수 없고 시장이 잘하지 못하면 전문직과 수공업, 상업과 금융이 늦게 빛을 봅니다. 상업을 억눌렀다는 통념 속에는 분명한 역사적 장면들이 있지만 동시에 지형이 만든 고질적 비용의 문제가 겹칩니다. 바위를 깨고 고개를 낮추고 다리를 놓는 일이야말로 근대의 기술이 아니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근대 기술이 들어오자 한반도는 길에 미친 듯이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철도와 도로, 교량과 터널. 전근대의 한계를 알았던 만큼 근대의 해법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바위를 관통하는 터널이 뚫리고 계곡마다 교량이 놓이고 강을 건너는 복층의 길이 생기면서 한반도는 비로소 자신의 핸디캡을 기술로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주받은 땅이라는 프레임은 저주를 엔지니어링으로 바꿔버리는 땅이라는 별명으로 교체됩니다. 불리함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형태를 바꾼 것이죠. 군사와 산업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방어에 유리한 지형은 전쟁이 길어질 위험도 키웁니다. 장기전은 물자전이고 물자전은 결국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과학기술의 문제로 수렴합니다. 한반도는 평야가 적은 대신 인구가 해당 평야에 조밀하게 몰립니다. 밀도는 도시의 비용을 올리지만 동시에 혁신의 속도를 높입니다. 사람과 자원이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빠르게 섞이고 공급망이 짧아지며 범용 인프라에 대한 투자 회수 기간이 짧아집니다. 도시는 불리함을 속도로 보상합니다. 산은 방어를 주고 물은 변동을 주고 기후는 극단을 줍니다. 도시는 그 모든 것을 속도로 합성해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농경적이면서도 도시적이고 보수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성격을 동시에 띱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 성충을 한 몸에 담은 실험장입니다. 산과 강, 계곡과 고개가 둘러싼 지형 속에서 지하로 파고들어 지하철을 연결하고 고가와 지하차도를 층층이 얹고 작은 골목 상권을 촘촘히 이어붙여 거대한 생활권을 만들어냅니다. 평지의 도시가 아니라 지형을 껴안은 도시라는 점에서 서울은 독특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정말 한반도는 저주받았을까요? 아니면 저주처럼 보이는 조건을 오래 버티며 천천히 해법으로 바꿔온 걸까요? 고대에선 산성이 답이었고 중세에선 수은과 논이 답이었으며 근대엔 터널과 철도가 답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반도체와 정밀화학, 배터리와 바이오,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가 답이 되었습니다. 산이 많아 평지가 적으니 대규모 곡물농업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전략은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정밀하게 많이 찍어내는 제조업이 어울렸습니다. 물이 많지만 변동성이 크니 대규모 수력보다는 분산형 전력망과 고밀도 수요지가 시너지를 냅니다. 겨울에 혹한과 여름에 혹서가 같이 오니 주거와 의복, 건축과 도시기술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문화가 생깁니다. 협곡 같은 골목과 비탈길이 많은 동네에선 라스트마일 물류 혁신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비좁은 땅은 공간의 효율을, 험한 땅은 구조의 튼튼함을, 변덕스런 하늘은 시스템의 보관력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의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불리함을 설계 과제로 받아들이는 습관, 그리고 설계가 완성되면 운영으로 버텨내는 습관입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한반도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강우 집중이 심해지면 제방과 배수 시스템에 더 큰 스트레스가 걸리고 산사태 위험이 증가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은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파급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밀도는 감염병과 열섬의 리스크를 키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에 우리는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둑을 더 두껍게, 배수로를 더 넓게, 비탈면을 더 깊게 박아 지지하고 지하를 더 많이 비워 홍수를 잠시 담아두고 옥상을 초록으로 덮고 창을 2중 3중으로 막아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거대한 평원 없이도 우리는 평원의 효과를 흉내냅니다. 넓게 펼 수 없다면 깊게 파서 연결합니다. 직선으로 달릴 수 없다면 곡선을 촘촘히 이어 평균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사막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저장이고 한반도가 주는 교훈은 완충입니다. 충격을 받아내고 시간차를 벌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기술이야말로 이 땅의 생존 문법입니다. 조금 더 인간의 이야기로 가까이 오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노는 혼자 지을 수 없고 둑은 혼자 못 막습니다. 물을 나누고 일손을 맞추고 제방을 지키려면 마을 단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규칙, 순번과 분배, 품앗이와 계.
농번기와 농한기, 절기와 재래, 향약과 동계, 선왕과 장승, 산과 물, 바람과 비, 창과 논, 마을의 강과 제당. 모든 것이 약속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마을이 무너지고 마을이 무너지면 논이 무너지고 논이 무너지면 아이가 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질서에 대한 집착과 속도에 대한 집요함이 나옵니다. 약속을 잘 지키려면 시간을 잘 맞춰야 하고 시간을 잘 맞추려면 속도를 제어해야 합니다. 버스가 칼같이 오고 택배가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대기업의 공정이 분단위로 돌아가는 문화는 사실 농가 둑에서 시작된 습관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그렇다면 문화는 어떨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산이 많아 시야가 좁고 들판이 적어 시야가 막혀 답답한 성격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산은 시야를 막지만 귀를 열어줍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나뭇잎 부딪는 소리.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사람은 숨을 고르고 한 발 한 발을 느리게 내딛습니다. 이 느린 리듬이 한반도의 음악과 춤, 운율과 호흡에 스며 있습니다. 가곡과 판소리의 긴 호흡, 농악의 반복적인 리듬, 산조의 변주와 한의 정서. 한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반복과 인내, 그리고 변주 끝의 해소입니다. 산을 오르내리는 발걸음이 음악이 되고 논두렁의 물소리가 장단을 찍고 바람이 북소리를, 비가 장구 소리를 흉내냅니다. 문화는 땅의 파생물입니다. 저주받은 땅은 저주받은 문화를 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난 땅은 모난 마음을 깎았고 까칠한 바람은 까칠한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술은 섬세하고 우리의 일상은 촘촘합니다. 현대로 다시 오죠. 이 작은 반도는 왜 반도체라는 초정밀 산업에서 세계 정상권이 되었을까요? 평지가 없어 대규모 농업을 못한 나라가 역설적으로 깨끗한 방 안에서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산업에 집착합니다. 산이 많아 교통이 불리했던 나라가 역설적으로 초고밀 연결망과 정시성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물이 많지만 변동성이 큰 나라가 냉각과 세정, 순환의 기술에서 집요합니다. 겨울엔 칼바람, 여름엔 찜통인 나라가 건물의 단열과 냉난방 효율에 민감합니다. 이 모든 역설이 모이면 하나의 성격이 됩니다. 불리함을 괴로워하기보다 불리함을 기준으로 산업을 설계하는 성격. 이것이 한반도의 현대적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은 세계가 격변할 때 더 잘 작동합니다. 평지의 제국이 흔들릴 때 산의 도시는 완충을 키웁니다. 직선의 경제가 요동칠 때 굴곡의 경제는 균형을 찾습니다. 물론 여전히 숙제가 큽니다. 기후는 더 극단으로 가고 인구는 줄어들며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역은 소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산이 많은 땅에서 인구가 빠지면 관리의 손길이 끊겨 산사태와 산불 위험이 올라갑니다. 빈집이 늘면 안전과 위생의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의 약속은 풀립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건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촘촘한 설계입니다. 작은 계곡 하나에 맞춘 물관리, 마을 규모에 맞춘 에너지 자립, 급경사 지형에 맞춘 이동 서비스, 고령 인구에 맞춘 보건돌봄 네트워크. 큰 평원을 깔 수 없기에 작은 평원을 여러 개 띄어 연결하는 방식. 중앙 집중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라 분산 연결 보건력 중심의 전략. 이것이 한반도의 지형적 본성에 맞는 21세기 해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뚫어 철도를 연결했고 강을 따라 수변 도시를 재생하고 계곡을 따라 재해예방 인프라를 보강합니다. 농업은 스마트팜과 정밀 관계로 변신하고 공업은 초미세 가공과 저전력 설계로 진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물류의 곡선을 펴고 인공지능은 도시의 병목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대륙의 변방에 위치했지만 해안과 대륙을 잇는 경첩이기도 합니다. 경첩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든 순간을 지탱합니다. 작지만 핵심적인 부품 보이지 않지만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한반도는 원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쯤에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주받은 땅인가? 지질학자도, 역사학자도, 경제학자도, 군사전략가도 각자의 답을 내놓을 겁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반도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문제집이 두꺼운 땅입니다. 문제집이 두꺼우면 실력은 느리게 늘지만 한 번 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넘는 법을 배웠고 물을 길들이는 법을 배웠고 돌을 뚫는 법을 배웠고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기술과 습관이 모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우리에게도 같은 주문을 남깁니다. 문제를 싫어하지 말고 문제를 설계하라. 불리함을 없애려 들지 말고 불리함을 체계에 포함시켜라. 그 체계가 견고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다. 마지막으로 이 긴 대본을 듣고 나면 아마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넓은 평원에서 쭉 뻗은 길을 달리는 상상은 누구나 해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길은 늘 곡선이었고 우리의 평원은 계곡 사이의 작은 들판들이었습니다. 그 곡선을 곧게 보이게 한 것이 우리의 기술이고 그 작은 들판들을 한 장의 지도로 묶어낸 것이 우리의 사회였고 그 사이사이에 물길과 약속을 새겨넣은 것이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대지의 나라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의 나라입니다. 어쩌면 세계가 앞으로 더 복잡해지고 더 곡선으로 휘어지고 더 작은 단위로 나뉘게 된다면 이 정교함은 더 빛을 낼지도 모릅니다. 저주로 출발한 이야기가 축복으로 끝나는 일, 바로 그 역전이 한반도가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너겟이었습니다.
오늘도 울퉁불퉁한 삶의 길을 한 걸음 더 내딛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 땅의 굴곡이 여러분 각자의 탄력으로 바뀌길 바랍니다.